두 사람은 친형제였습니다. 한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된 행운아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행운을 함께 나눠받은 동생이었죠. 그런데 12년 뒤 이 두 형제는 전주의 한 평범한 전통시장 골목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흉기를 쥔 채로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장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2019년 10월 11일 오후 4시 9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대낮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과 손님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다른 남성 위로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죠. 말리려던 상인들조차 그 광기 어린 모습에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쓰러진 남성이 그 가해자의 친동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이 땅에 수많은 서민들이 꿈꾸던 인생 역전의 신화가 어떻게 한 가족을 집어삼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교훈이었죠.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당첨금이 한 남자의 손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이 비극은 이미 조용히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로또의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과연 그것은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업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행운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얇은 실로 이어져 있는지를 아프게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12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2007년 전주에 살던 40대 중반의 남성 A씨는 지극히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큰 재산도 없었고 뚜렷한 직업적 성공도 없었죠. 그는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는 남다른 특징이 있었죠. 바로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A씨는 누나와 2명의 남동생, 그리고 친척들과 유난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명절마다 가장 먼저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고 형제들을 불러 모아 밥을 나눠 먹는 것이 그의 큰 낙이었죠. 전형적인 한국의 정, 많은 맞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동네 편의점에 들러 로또 복권 몇 장을 샀죠. 큰 기대 없이 그저 일주일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당첨 번호를 확인하던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호, 2번호, 3번호, 그리고 6번호 모두가 일치했죠. 그가 무심코 산 로또 복권 한 장이 바로 1등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당첨금은 무려 12억 원. 수학적으로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1등 당첨. 그 기적이 평범한 A씨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A씨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고 번호를 확인했죠. 그리고 월요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계좌에 입금된 12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여줬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40년이 넘는 인생 동안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액수였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부럽다고요. 그 순간 A씨만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행복은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A씨는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큰 돈이었고 너무 낯선 감정이었죠. 그는 이 돈을 혼자 쓰는 것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누나와 두 남동생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수천만 원씩을 건넸죠. 당시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드문 형제라고요. 돈이 생기면 오히려 멀어지는 형제들이 많은데 A씨는 달랐다고 말이죠. 가족들이 모인 그날의 풍경은 마치 명절 아침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동생은 형이 내민 두툼한 봉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특히 9살 어린 막내 동생 B씨는 형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 이걸 다 나한테 줘도 되는 거야. 그렇게 묻는 동생에게 A씨는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형제잖아. 너희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가족 누구도 훗날 이 돈이 서로의 피를 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B씨는 형이 나눠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그 집은 B씨 부부의 첫 내 집이었고 어린 딸아이를 키우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죠. 평생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던 B씨에게 내 명의로 된 집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사 가던 날 형의 집에 찾아가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은 훗날 가장 아프게 기억될 문장이 되었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동생이 왜 결국 형의 손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후 10년의 세월을 천천히 따라가 봐야 합니다. A씨 본인에게는 아직 5억 원 가까운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가만히 예금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만의 사업을 꿈꿨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했던 그에게는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오랜 로망이었죠. 그는 결국 전주에서 멀지 않은 정읍으로 이주해 그곳에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도 주방 설비에도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재료도 최고급만 고집했죠. 형제들은 모두 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B씨 역시 형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경험이 없던 A씨는 손님을 끌어오는데 실패했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수익을 먹어치웠습니다. 오픈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는 단골을 만들기 위해 음식값을 낮췄고 그럴수록 손해는 더 커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홀을 닦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이웃 상인들은 A씨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로또 당첨자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만 생각했고 아무도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지 못했죠. 설상가상으로 A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로또 당첨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던 것이었죠. 오랜만에 연락한 옛 친구, 힘들다며 찾아온 동창,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선배, 인정이 많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던 A씨는 수억 원을 여러 사람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첨자니까, 나눠주는 게 도리니까. 하지만 그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려달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연락을 피했고 어떤 이는 아예 잠적해버렸죠. 그렇게 A씨의 통장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비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A씨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적자였고 빌려준 돈은 회수 불가능했죠. 그는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동생 B씨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이 당첨금으로 사준 그 집 말이죠. A씨는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게 해달라고요. 가게만 정상 궤도에 오르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생 B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가족의 보금자리를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집 자체가 형의 돈으로 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 원을 대출받아 식당 운영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계속 기울었고 결국 A씨는 매달 갚아야 할 20만 원 남짓의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출금의 명의는 동생 B씨의 집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형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연체 독촉 전화는 고스란히 B씨에게로 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매일같이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갚으시라고. 계속 밀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말이죠. B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사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자신의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B씨는 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형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촉 전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밤중에도 은행에서 문자가 왔고 새벽에도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B씨의 아내는 이 상황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매달리다시피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잃어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B씨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B씨는 참다 못해 형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느냐고, 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느냐고 따졌죠. 형, 제발 조금이라도 갚아줘.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리 딸은 어디로 가? 그렇게 매달리는 동생의 목소리에 A씨 역시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말로 돈이 없었죠. 두 형제의 대화는 점점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우애 깊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전화만 하면 서로에게 날선말을 퍼붓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은 동생이 야속했고 동생은 형이 원망스러웠죠. 12년 전 봉투를 주고받으며 웃던 그 얼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 어린 눈으로 두 형제를 지켜봤습니다. B씨의 아내는 남편이 밤마다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어린 딸아이는 아빠가 왜 자꾸 전화에 대고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왜 큰아버지랑 싸워? 어린 딸의 그 한마디에 B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A씨 역시 정읍의 식당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울분을 사겼습니다. 그의 가게는 점점 더 기울었고 손님은 끊겼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빈 홀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죠. 그의 주변에서는 A씨가 요즘 눈에 띄게 이상해지고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2019년 10월 11일 그날도 어김없이 형제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B씨는 또다시 밀린 이자 문제로 형을 나무랐습니다. A씨는 이미 그날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영난과 빚 스트레스에 지친 그의 정신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죠.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말, 저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B씨는 결국 형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순간 A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탔죠. 정읍에서 전주까지는 차로 약 1시간 거리. 그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술에 취해 분노에 잠식된 채 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오후 4시 9분 전주시 완산구의 전통시장. 동생 B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여느 때처럼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게 근처에는 그의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딸도 함께 있었죠.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이웃 주민들, 떡을 사러 온 할머니들, 반찬거리를 고르던 주부들, 시장은 삶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겼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죠. 그날 오후의 시장은 특별히 평화로웠다고 주변 상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때 술에 취한 A씨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눈빛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고 목격자들은 진술했죠. 그는 곧장 동생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처음에는 그저 취객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물건을 본 순간 몇몇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죠. 형제는 가게 앞에서 마주쳤고 곧바로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네가 뭔데 형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A씨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동생 B씨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형이 정말로 흉기를 들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또 형제가 다투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A씨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차가운 쇠붙이가 동생의 목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동생 B씨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A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을, 등을, 어깨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B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죠.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근처에 있던 그의 아내와 8살 딸이 목격했습니다. 어린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어린 딸은 아빠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죠. 경찰과 구급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B씨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오후가 저물기 전에 B씨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49세, 어린 딸을 두고 아직 한창 살아야 할 나이에 그는 친형의 손에 의해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A씨는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 묻은 흉기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를 체포했을 때 그는 저항 없이 수갑을 받아들였죠.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얼굴이 마치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로 연행된 그는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전화로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이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요. 그 한마디 진술 속에 12년에 걸친 형제의 몰락이 모두 담겨 있었죠.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단순히 홧김에 벌어진 사건치고는 너무나 계획적이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A씨는 정읍에서 전주까지 흉기를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그 약 1시간의 거리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차를 멈추고 한숨 돌릴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달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엑셀을 밟았고 흉기를 움켜쥔 채 동생의 가게로 향했죠. 경찰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 당첨금을 가족에게 아낌없이 나눠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모두 사라지고 결국 동생의 집마저 담보로 잡아야 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또의 저주. 행운이 재앙으로 바뀐 순간, 인생 역전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비극.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사건 현장의 시장 골목이 반복적으로 비춰졌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이 비극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했죠. 10월 13일 전주지방법원의 이면준 영장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A씨는 그렇게 차가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한때 로또 1등 당첨자로 부러움을 샀던 그는 이제 친동생을 살해한 피의자가 되어 쇠창살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비극의 씨앗이 된 그 은행 연체이자, 그것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액이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당첨금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결말이 고작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이자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 돈이 있었다면, 아니, 그저 형제가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눴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오후 1시경 정읍의 식당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기 시작한 그는 이미 취기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2시쯤 그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다시 이자 문제로 격렬하게 다졌죠. 3시경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법정에서도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가 12년의 우애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날카로웠던 것만은 분명했죠. A씨는 주방으로 가서 흉기를 집어들었고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그 1시간의 운전은 훗날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전주지방법원 제11 형사부에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동원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는 피고인 A씨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숨진 B씨의 아내와 가족들이 있었죠.
엄마 곁에 앉은 어린 딸아이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법정의 공기에 잔뜩 긴장한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과거 가족에게 당첨금을 나눠줄 만큼 형제 사이가 좋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읍에서 전주까지 흉기를 들고 이동한 시간만 1시간이 넘었다며 이는 결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어린 자녀가 목격한 상황에 잔혹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측의 진술을 신중히 들었습니다. B씨의 아내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어린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고요. 아이는 아직도 시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몸을 떤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아빠를 찾으며 운다고요. 어떤 날은 큰아버지가 꿈에 나와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워졌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죠. 그리고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더불어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법정에 앉아있던 A씨는 그 주문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죠.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시 항소했죠. 그리고 같은 해 9월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성주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의 15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9년으로 감형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6년이나 형량이 줄어든 것이었죠. 이 판결은 여론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친동생을 시장 한복판에서 수차례 찔러 죽인 자에게 고작 9년이냐며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족은 무슨 죄냐? 어린 딸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 살인죄 양형이 너무 가볍다. 이런 글들이 쏟아졌죠.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과거 가족에게 당첨금을 나눠줄 만큼 형제 간 우애가 깊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유족들에게 이 판결은 두 번째 상처로 남았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고, 두 번째 상처는 가해자가 생각보다 일찍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건이 벌어진 뒤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B씨의 아내는 남편을 잃고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고 그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죠. 주변 이웃들이 위로와 도움을 건넸지만 한 번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상담사는 아이가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반복한다고 했죠. 그 그림 속에는 항상 붉은색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때
평범하고 행복했던 한 가정이 먼 친척도 아닌 바로 큰아버지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죠. 어린 딸이 앞으로 큰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지 그것은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명절이 와도 이 집안은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었죠. 누나와 또 다른 남동생은 집안의 비극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12년 전 형이 나눠준 그 봉투, 그 돈은 이제 그 누구의 손에도 기쁨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받은 사람은 죽었고 준 사람은 감옥에 갔으며 남은 형제들은 그저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도 힘든 사이가 되어버렸죠.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2년 전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던 그날의 자신을 떠올릴까요? 가족을 불러 모아 당첨금을 나눠주던 그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정읍에서 전주로 향하던 그 1시간 동안의 분노를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 어떤 답도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그를 만난 몇몇 사람들은 그가 자주 울었다고 전합니다. 밤마다 동생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힌다고도 했죠. 하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속죄인지 아니면 자기 연민일 뿐인지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복권 당첨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운일까요? 갑작스럽게 거액을 손에 쥔 사람들이 파멸로 치닫는 사례는 이 사건 말고도 많습니다. 광주에서는 18억 원에 당첨된 가장이 사기를 당해 돈을 모두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42억 원에 당첨된 사람은 무계획적인 주식 투자로 모든 돈을 탕진한 뒤 사기 피의자로 전락했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창원에서는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다가 결국 아내의 손에 망치로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죠. 이 사건 역시 아내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닌 갑작스러운 횡재는 때로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손에서 독이 된다고요.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돈 때문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A씨가 당첨금을 혼자 가졌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나눠준 그 돈, 그 집, 그리고 그 우애가 역설적으로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죠. 사랑이 깊었기에 상처도 깊었고 기대가 컸기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준 집이 결국 형을 삼키는 올가미가 되었고 동생이 형을 돕고자 했던 마음이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가장 먼 거리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것이었죠. 어쩌면 돈은 그저 방아쇠였을 뿐 진짜 비극은 그 안에 담긴 형제의 뒤틀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비극이 고작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 한 가정의 행복, 한 아이의 아빠, 그 모든 것이 고작 그만큼의 금액 앞에서 무너진 것이었죠. 12억 원의 행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고작 수십만 원의 이자 때문에 막을 내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돈을 대신 내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형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 번만 더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동생이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만약이 허공을 떠돌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주 완산구의 그 전통시장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시장 한 구석에는 2019년 10월 11일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한 형이 동생을 찌른 자리, 한 여자가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 자리, 한 아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본 자리. 그 자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골목이지만 남겨진 유족들에게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죠. 어떤 상인은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골목을 지날 때면 그날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요. 시장의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지만 그 가족의 시간은 그날 오후 4시 9분에 멈춰버렸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기적이 찾아왔을 때 A씨는 분명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 형제자매와 나누고 싶었던 그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인생은 그 진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나눔을 비극의 씨앗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돈의 무서움일까요? 아니면 대화가 끊겼을 때 가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행운은 복권 당첨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 A씨가 잃어버린 것은 12억 원이 아니라 바로 그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는 친동생의 피를 손에 묻힌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느 편의점에서는 로또 복권이 팔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첨 번호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소소한 재미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 기적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A씨 형제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이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날의 전주시장. 그곳에서 흘린 피는 단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행복이었고, 한 어린아이의 유년기였고, 그리고 12년 전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모든 선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B씨의 무덤 앞에서 어린 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왜 큰아버지는 아빠를 아프게 했어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그 아이의 삶이야말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잔인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